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레벨 2 에쿼티, 오늘 포함해서 9번 동안 이제 수업해야죠. 일단 그 서머리를 같이 드렸을 텐데, 서머리를 좀 보시겠어요? 레벨 1 때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그 서머리를 가지고 같이 나갈 거고요. 이 서머리는 여기 있는 이 슈에저에 있는 이 교재 안에 있는 모든 LOS를 순서대로 다 LOS 놓치지 않고 다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굳이 공부하는 게 시험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굉장히 마이너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적어놨을지라도 일단 다 적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놓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체크하고 복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순서는 일단 서머리 2페이지 좀 보실까요? 어쨌든 레벨 2에서 에쿼티는 그 FRA하고 같이 이제 그 양대 주요 과목이죠. 전체 우리가 그 LOS 기준으로는 8개 LOS를 배울 거고요. 스터디 세션 기준으로는 3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세션이라는 게 이제 큰 대주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3개 정도고요. 여기 이제 각각 LOS 2개, 2개, 4개 이렇게 이제 LOS가 있습니다. 그 2페이지 컨텐츠에 있는 걸 보시면 LOS 26부터죠. 26, 27, 28, 29, 30, 31, 32, 33 이렇게 8개를 우리가 그 9일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스터디 세션 9 쪽에서 이 2개는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관한 서론입니다. 거기 이제 타이틀이 뭐 어플리케이션스 and processes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밸류에이션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이후로 쭉 배울 내용들에 대한 개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LOS 27 오늘도 여기 이제 일정 부분은 나갈 건데 리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익률에 대한 얘기죠. 이게 왜 갑자기 왔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게 2가지가 그냥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이고 28, 29부터 이제 슬슬 예열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28이 기업과 산업 분석 이렇게 타이틀은 있는데요. 인더스트리 앤 컴퍼니 어널리시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여기서 주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추정하는 걸 배워요. 추정.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를 이제 회사에서 특히 이제 파이낸스 관련된 회사에서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 추정을 왜 하냐면 이 추정을 통해서 미래의 재무제표를 좀 그려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뒷단에 나오는 이제 캐시플로우들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를 말씀드릴 텐데 캐시플로우를 이 재무제표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뽑아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추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먼저 추정하고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매년 추정된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정합니다. 근데 그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질 거고요. 그래서 추정하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는 재무제표 관련돼서 BS, IS의 각 항목들을 어떻게 추정할 것이며 추정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29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레벨 1 때 썼던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레벨 1에서는 제일 중요했죠. 레벨 2에서도 중요는 한데요. 레벨 1처럼 뭔가 계산하는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은 이론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그 뭔가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산 문제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배당할인 모형 정도가 스테이션 10회가 있습니다. 11에서 33까지는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LOS 30이 프리 캐시플로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걸 현금으로 캐시플로우의 한 가지 종류가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요걸 추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프리 캐시플로우 모델을 배울 건데요. 얘가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고요. 사실은 대부분 예로 하고 있고요. 시험 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주제죠. 하여튼 뭐 딸딸딸딸 외워야 되는 공식도 여러 개 있고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32에 가면 이제 마켓 베이스 밸류에이션 이렇게 했는데 이 마켓 베이스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멀티플을 사용하는 왜 레벨 1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멀티플 그 프라이스 멀티플에 뭐 프라이스 투 어닝, 뭐 프라이스 투 북밸류 이런 얘기 이제 잠깐 드렸잖아요. 레벨 2에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여러 가지로 좀 나눠 배울 겁니다. 조금 이따가 또 추가 설명 드리고요. 요거 말고 32로 가면 이제 캐시플로우 쪽에 리지드 인컴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캐시플로우의 대용치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캐시플로우를 추정한다기보다는 회계적인 모델, 넷인컴에서 시작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얘도 넓게 보면 캐시플로우의 한 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LOS 33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
비상장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프리캐시 플로우나 디비던드나 리저인컴 같은 것들은 통상 상장사들에 많이 적용을 하고요. 프라이빗 컴퍼니는 그럼 이런 모델들을 전혀 쓰지 않냐? 이런 비슷한 모델들을 씁니다. 근데 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좀 어프로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요새 비상장 투자들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프라이빗 컴퍼니에 대해서는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할 거고 어떤 부분이 이런 상장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정통적인 밸류에이션과 다른가 하는 차이점 중심으로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레벨 1부터 계속 레벨 3까지 이어지는 질문이 있죠.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뭘 좀 버릴 수 있을까요? 레벨 1을 넘어오셨으니까 아시죠? 버릴 게 없죠. CFA에서는 다 하셔야 되죠. 다 해야 돼요. 역시나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이쪽이 되고요. 별을 쳤다고 얘가 중요하고 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다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그래서 공식을 여기 공식은 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대로 외우고 그걸 실제로 적용시키고 이 밸류에이션 테크닉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느냐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중점을 좀 주시면 돼요. 얘가 중요하고요. 그럼 얘나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쭉 이런 순서로 이제 볼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앞에 있는 LOS 26하고 27 전반부 정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하나씩 얘기가 나갈 건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포괄하는 주제는 하나죠.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뭘 배워야 돼? 그러면 이 리턴은 할인율은 어떻게 설정해? 할인율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럼 추정해야지. 그럼 추정한 거 가지고 배당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추정된 배당으로 할인해 볼까?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걸 만들어내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할인해 볼까? 리더 인컴이라는 걸 추정해 보고 얘를 할인해 볼까? 미래의 캐시 플로우들을 추정해고 그걸 할인해 오자라고 하는 게 이제 DCF 레벨은 잠깐 말씀드린 DCF 방식. 이제 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렇게만 보면 좀 애매한데 그렇게 보지 말고 왜냐하면 추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입되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회사들이 평가되고 시장에서 많은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있잖아. 다른 애들 비해서 얘는 어떤지 그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자. 마켓베이스 시장의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보는 방식 멀티플을 사용하는 방식도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할 거고요.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서머리 3페이지 좀 가볼까요? 책으로는 1페이지. 혹시 작년에 레벨 2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바뀌었습니다. 책 표지도 바뀌었죠? 슈에이저 역대에 좀 가장 큰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에 있어서. 2010년 경부터 해서 CFA는 항상 이제 슈에이저 교재에만 놓고 보면 슈에이저 교재 만드는 출판사 쪽에서 늘 사람을 모델로 썼습니다. 백인도 썼다가 흑인도 썼다가 여자도 금발도 썼다가 흑발도 썼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인물 보는 게 좀 하나의 재미였는데 지금은 싹 비워놨어요. 그리고 페이지 1 가서 보시면 폰트 사이즈의 구분이 굉장히 확실해졌습니다. 좀 디자인적으로 발전이 있었던 거죠. 보면 리딩 26 해서 밑에 이그젠 포커스 그 밑에 모듈 20.1 이런 것들 쭉 이제 쓸 때 굉장히 굵은 채로 편차를 크게 했었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작년에도 보셨잖아요. 레벨 1 할 때도. 근데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름 조금 바뀌고 폰트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4페이지 서머리로 보시고요. 책으로 1페이지 보시면 LOS 16의 A. 우리가 이제 레벨 1 때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항상 그 LOS의 전반부 몇 개는 서론이더라. 실제로 본 내용은 조금 지나서 나오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처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인트리식 밸류가 뭐냐, 이게 리얼 밸류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냥 개념적인 얘기니까 이따 책 한번 읽고 갈게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서머리에 에셋의 미스프라이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트리식 밸류하고 마켓 프라이스랑은 늘 같을 수 없죠. 이게 같으면 효율적 시장이죠. 프라이스와 밸류가 같으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둘 간의 괴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먼저 책으로 와서 밑줄만 좀 긋죠. 1페이지에 LOS 26의 A 그 밑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요. 밸류에이션의 정의가 있어요. is a process. 뭐 하는 과정이냐면요. of determining
the value of an asset. 어떤 에셋의 가치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아는 거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중간에 보시면 볼드체로 intrinsic value라고 돼 있죠. 그 오른쪽 봐요. We are referring to the valuation of an asset or security by someone who has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or issuing firm. 그 에셋이든 그 어떤 증권이면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든 그 회사의 모든 특징들, 특질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 요게 이제 그 인트리식 밸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걸 그 순간 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그것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누군가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내재 가치죠. 이거는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다면서요. 가치평가에서 밸류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그냥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실제로 진짜 밸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이제 식이 하나 있죠. 그걸 이제 조금 다른 용어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풀어 쓴 게 서머리 4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박스인데요.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밸류에이션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뭐냐면 진짜 밸류는 못 보고요. 에스티메이션한 밸류. 여기 이제 밸류 책에는 인트리식 밸류 애널리스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추정할 수 있는 밸류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금의 가격은 시장에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주식시장을 보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추정했더니 10,000원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9,00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높죠. 그렇죠. 그러면 고평가 저평가?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가 10,000원짜리인데 9,000원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저평가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걸 컴포넌트 두 개로 나눠봐요.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밸류, 빼기 밸류. 뭐 진짜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인트리식 밸류라는 게 있다고 치고 밸류를 더하고 빼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책에 보면 오른쪽에 첫 번째 가로 액츄얼 밸류 빼기 프라이스 이렇게 돼 있죠. 밸류 빼기 프라이스. 더하기 밸류와 마이너스 프라이스 요거 두 개 이제 매칭시킨 거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밸류에서 프라이스를 뺐어요. 이게 뭐예요? 실제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뺀 진짜 미스프라이싱이죠. 그래서 액츄얼 미스프라이싱 그렇게 아마 거기에는 책에는 적혀 있을 거고 저는 뭐 트루 미스프라이싱 이렇게 적었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실제 밸류는. 근데 우리가 이걸 10,000원으로 잘못 추정한 거죠. 실제로는 11,000원이에요. 근데 실제 가격은 지금 9,000원으로 관철되고 있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미스프라이싱은 얼마? 2,000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추정한 밸류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 여기서 빼는 밸류? 실제 밸류를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000원이라고 내가 추정했는데 실제로 11,000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 마이너스 1,000원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밸류에이션 에러죠. 우리가 추정할 때 추정 에러를 낸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1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좀 낮게 추정한 거죠. 1,000원만큼 낮게 추정한 값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추정하는 값은 그 추정한 밸류에이션 값이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 실제 프라이스를 가지고 보는데 실제 리얼 밸류, 실제 인트리식 밸류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 미스프라이스 된 부분이 있고 내가 추정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넘겨보시면 서머리로 이제 5페이지 책으로는 2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되고요. 이건 뭐냐면 그 서머리부터 봐요. 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고잉 컨선 밸류하고 리퀴데이션 밸류 계속 기업 가치하고 청산 가치 우리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쓱 한번 읽고 가면 돼요. 계속 기업 가치는요. 회사가 계속 영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밸류. 청산 가치는요. 이제 영업 끝 가지고 있는 자산들 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비청산하고 부채를 다 갚고 그러고 나서 남은 거 이게 리퀴데이션 밸류 청산 가치가 되죠. 그 세 번째 박스 보시면 서머리에 고잉 컨선 밸류는 항상 리퀴데이션 밸류보다 커야죠. 왜 그럴까요? 그 아래쪽에 이제 굵은 채로 써놓은 시너지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고잉 컨선 밸류가 계속 기업으로 이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리퀴데이션 밸류보다 항상 클 거예요. 왜? 이게 반대가 되면 청산 가치가 다 크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청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가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에쿼티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에쿼티 인베스트먼트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에쿼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에셋들이 있고요. 라이빌리티가 있어요. 에셋을 각각 다 쪼개 팔았어요.
그리고 비청산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남아있는 에쿼티, 청산 가치죠? 근데 에셋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공장 건물, 유형자산 대표적이니까, 공장 건물 있고요, 뭐, 기계장치 있고요, 뭐, 이런, 땅 있고, 뭐, 토지 이런 거 딸려있다고 해봐요? 저기, 어디, 뭐, 아산 이런 데 큰 땅 있고, 거기 공장 지어놨어요? 그거 가지고 기계장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이제 원재료를 사서 그 재고자산, 인벤토리들을 뭐, 재고자산 만들어서 원재료 사고 반제품 만들어서 제품 만들어서 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쪼개 판다고 생각해봐요. 공장 건물 팔면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기계 팔면 고철이죠. 공장 건물은요. 뭔가 그 공장 건물을 쓸만한 다른 작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냥 가건물이죠. 땅은 그냥 공장지대 땅이죠. 거기다 뭐 집 짓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쪼개 팔면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기계 라인을 넣고 그걸 가지고 재고자산으로 돌려서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 각각 쪼개진 가치는 낮은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각각 쪼개서 판 이 낮은 가격의 청산 가치에서 이제 부채, 자산의 청산 가치에서 부채를 뺀 잔여 가치. 요것보다도 계속기업 가치가 낮으면 진짜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럼 이제 청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2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26의 B번 밑에 첫 번째 줄 The going concern assumption은 simply the assumption that the company will continue to operate as a business.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건 늘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쭉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전제에는 이 회사는 계속기업이야 라고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The valuation model we will cover are all based on the going concern assumption.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건 다 이런 계속기업 가정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청산 가치는 그 패러그램 밑에 세 번째 줄 중간 뒤에 보시면 The liquidation value is the estimate of what the asset of the firm would bring if sold separately. 그 자산들을 각각 쪼개 팔았을 때의 가치인데요. Net of the company liabilities. 부채를 차감하고 나서 잔여 가치를 청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자, 그 아래 LOC 힘들게 C번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서머리 먼저 볼게요. 5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면 fair market value하고 investment value인데요. 이 fair market value, 뭐 fair value, investment value 여기에 대한 이 value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데피니션은 우리가 나중에 private 그 컴퍼니 밸류에이션 비상장 쪽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거기랑 일맥상통해요. 나중에 배울 거랑 첫 번째 박스 보시면 페어 마켓 밸류가 있어요. 공정시장 가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죠. 시가 얘기하는 거고요. 뭐 웰인폼드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 중간에 이제 페어 밸류 그 공정가액이라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뭐 같은 의미죠. 근데 요건 특히 우리가 좀 엄밀하게 분류해서 얘기할 땐 파이낸셜 리포팅 목적으로 재무 보고할 때 회계사들이 적을 때 가치평가에서 뭐 자산의 공정가치 이런 거 적을 때 그때 페어 밸류라는 표현을 쓰고요. 인베스트먼트 밸류하고 이 페어 밸류와의 페어 마켓 밸류와의 차이 이제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 밑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어요. value to specific buyer 대시해놓고 시너지 이렇게 적어놨죠. 스페시픽의 동그라미, 시너지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라는 건 뭐냐면 페어 마켓 밸류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장 가치 말고 투자 가치라는 거는 어느 특정한 투자자한테 걔가 특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시장 가치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건 나한테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무슨 회사죠? 뭐 실트론 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뭐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웨이퍼가 글로벌리 만드는 애들이 몇 없어요. 플레이어들이. 근데 그 중에서 나름 그래도 시장에서 한 5위권 안에 드는. 그렇지만 이제 그것 자체가 공급가이면서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상장을 시켜야 되냐, 매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높은 가격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 페어마켓 밸류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사갔냐면 이걸 SK 하이닉스가 사갔죠.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만드는 실트론을 가지고 오면 수직 계열화 시키면서 뭔가 원가 측면에서 아니면 그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뭐 유효할 것 같았던 거죠. 즉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샀어요. 근데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 꽤 높이 주고 샀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했죠. 이거 이렇게 높이 주고 사도 되나? 뭐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사놓고 가니까 이게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되니까 실트론도 뺑뺑뺑 잘 돌아요. 내공이 있었던 회사인 거죠.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이제 원재료를 받아 조달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그 자체로 뭔가 이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냐? 특정한 누군가는 이 에셋을 가지고 오면 시너지가 있는 경우 그런 인베스트먼트 밸류 투자
가치하고 페어 마켓 밸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가 보다 하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다시 반복될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중간에 책으로 와서 LOS 16의 C번, 그 밑에 첫 번째 패러그램의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fair market value는 is the price at which a hypothetical willing, informed, and able seller would trade an asset to a willing, informed, able buyer. 뒤에서 이제 반복될 건데 그냥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fair market value는 공정시장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팔 의사도 있고요, 팔 능력도 있고요, able, 그리고 내가 informed, 잘 알아요. 얘가 가진 가치를. 살려는 쪽도 그게 어떤 건지 알고요. 거기에 대한 인폼도 돼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주식을 살, 그 자산을 살 의지도 있고, 윌링니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살 능력도, 돈도 있어요. 어빌리티도 있어요. 요런 양자 간에 결정되는 가격. 그게 공정시장 가치라고 부르고요. 계속 읽으면, This definition is similar to concept of fair value used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 재무보고 목적으로 재무제표 만들 때 많이 쓰는 fair value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번째 패러그램 investment value는 is the value of the stock to a particular buyer. 그러니까 particular buyer라는 거죠. 특정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개념이고요. 계속 읽으면 investment value may depend on the buyer's specific needs and expectations as well as perceived synergies with existing buyer asset. 바이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에셋과의 시너지가 있을 때 가치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 서머리로 가서 6페이지 보면 uses of equity valuation, 그 equity valuation을 해서 어디다 쓰냐라는 게 있고요. 7페이지 넘어가면 uses of equity valuation에 오른쪽에 valuation processes라고 이제 valuation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그게 위에서부터 3페이지 윗단부터 있는데 서머리는 7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그래서 보면 그 밸류에이션 어쩌고 그 책 3페이지에 보면 있고, 첫 번째 패러그램 밑에 1, 2, 3, 4, 5라고 해서 프로세스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뭐 프로세스를 외우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거냐라고 하는 쪽에서 한번 좀 연결지어서 그냥 뭐 보고 가죠. 그러니까 서머리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7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면 Understanding the Business라고 위에 이제 음영 굵게 쳐 있는 쪽에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영위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치 평가한다고 하면 사업을 이해해야 돼요. 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냐, 어떤 게 그 주변의 환경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옅은 음영치 부분에 뭘 써놨냐면 Industry and Competitive Analysis, 경쟁 환경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뿐밖에 없어, 아니면 경쟁이 되게 치열해, 뭐 신규 진입자는 들어와 안 들어와, 뭐 대체제는 있어, 이런 것들. 우리가 레벨 때 보면 마이클 포터의 파이어포스 같은 그런 것들 가지고 산업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 오른쪽 보면 Financial Investment Analysis, 재무제표 보고 재무제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뒷단에. 그리고 그 음영 굵게 돼 있는 쪽에 제목 오른쪽에 대시하고 LOC 26 이렇게 써놨죠. 이건 뭐냐면 요 관련된 내용이 LOC 26.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26이거든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가 요쪽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 내려와 봐요. Forecast Company's Performance, 회사의 퍼포먼스, 회사의 실적, 그러니까 매출, 뭐 이익, 뭐 자산부채 규모,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을 해야 돼요. 이 추정하는 거 우리가 배운다 그랬죠. 대시해놓고 LOC 28 이렇게 적어놨죠. LOC 28에 요 내용을 배워요. 자, 어떤 회사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려고 해요. 그럼 그 회사의 사업이 뭐냐, 재무제표는 어떠냐, 경쟁 강도는 어떠냐 보고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 Selecting the appropriate valuation model, 어떤 모델을 쓸 건지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모델을 정해야 돼요. 근데 어떤 모델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길게 배울 건데요. 대략적인 소개는 그 오른쪽에 LOS 16의 FGH,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다. 그러면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밑에 4번 Using Forecast in a Valuation, 실제로 밸류에이션 모델에다가 내가 추정한 인풋을 집어넣고 그 모델, 그 매트릭을 돌려서 결과값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고요. 마지막 5번 Applying the Valuation Conclusion, 그래서 결론이 났으면 이걸 이제 활용해야지. 어떻게? 평가해봤더니 저평가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고요. 고평가라고 판단이 나면요, 뭐 쇼세일 하든지 뭐 사지 않든지 가지고 있으면 팔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프로세스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배울 거다. 자, 됐고요. 서머리 6페이지로 돌아와 보실래요? 거기 보면 에쿼티 밸류에이션을 써서 뭐에 쓰냐라는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 CFA 를 공부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들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굉장히 자주 보이는 게 뭐냐면 use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어디다 씁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실용적인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뭐 했습니까? 라는 쪽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르륵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하나하나 외우고 하실 건 아니고 들으면 다 그렇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 가시면 돼요. 약간 뭐 표현은 다른데 같은 얘기예요. 책 3페이지를 보시면 책 3페이지에 아까 봤던 1, 2, 3, 4, 5 프로세스 밑에 보시면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패러그래프 하나씩 짧게 쪼개져 가지고 스탁 셀렉션, 리딩 더 마켓 쭉 나와 있는 거.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서머리 6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서머리 6페이지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볼게요. 어차피 다 중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스탁 셀렉션, 밸류에이션 왜예요? 주식을 고르려고, 그죠? 싼 주식을 골라서 그걸 살려고 하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두 번째, inferring market expectations. 그러니까 책에는 reading the market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시장이 어떤지 좀 보려고. 그때도 밸류에이션 모델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레벨 1 때 DDM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R-G분의 D1. 이런 거 있었죠? DDM, 싱글 스테이지 DDM, GGM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시점의 배당을, 미래의 성장률과 요구 수익률의 차이만큼으로 나눈 거였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밸류를 잘 반영했다고 놓고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가 한 1000조쯤 된다. 좀 더 되나요? 요새 많이 빠져 좀 줄었나? 한 1000조쯤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내년에 우리가 이 코스피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 8,900개 정도 되는 애들이 한 100조 정도 배당을 줄 것 같아. 그럼 요구 수익률은 얼마야? 10%는 될걸? 아마? 아무리 낮아져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는 10%는 있어야지 0.1. 그러면 빼기 G. 그러면 지금 시총이 1000조고 1년 뒤에 100조 받을 것 같은데 요구 수익률이 10%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배당 또는 이익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머리 inferring, 마켓 expectation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를 예상하고 있다? 0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0 나누기 0.1 해야 이제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성장할 거란 기대는 안 하네. 그러니까 좀 싸게 지금 시총이 나와 있는 거네.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있으면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박스 보시면 Evaluating Corporate Event. Corporate Event 제일 흔한 게 M&A, 스피노프, 디베스처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분할, 물적 분할하거나 인적 분할하거나 합병을 하거나 이런 그 회사의 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럼 이 큰 이벤트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회사에 우리가 뭘 해보면 한다? 밸류에이션 해보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A와 B가 합병해요. 그럼 주가가 빵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 꺼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 합병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 그런 것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 fairness opinio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 의견을 줘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식을 경영권 지분을 사고 판다고 쳐봐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어요. 팔려는 조금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대면서 이만큼은 돼야 된대요. 500억 원 주셔야 되는데. 근데 사는 쪽에서는 이게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물론 사는 쪽 의견을 주는 어드바이저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제3자에게 맡겨서 공정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 이벤트들이. 그래서 내가 소액주주인데 요거를 얼마에 사주세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 의사 표명을 해야 돼. 그럼 그걸 얼마에 사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주는 쪽에서는 싸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 중간에 뭔가 공정 의견을 주는 쪽에 의견들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럼 뭘로 그 가치를 판단해요? 우리 밸류에이션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그때 씁니다. 그 밑에 Evaluating Business Strategy,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요. 사업을 확장하겠대요. 그것도 캐퍼를, 공장을 특히 우리나라에 더 짓겠대요. 원가도 비싼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에 적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코스트는 얼마고, 기대되는 매출 얼마고, 추가되는 애드되는 어닝, 이익 규모는 얼마입니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 대비 앞으로 벌어들일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 이런 것들이 회사의 기업 가치 전반에 녹아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 밑에 communicating with analysts and shareholders. 주주나 분석가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렇죠. 회사들은, 특히 상장 회사들은 다 IR 담당자를 두죠. 그래서 인베스터와의 릴레이션을 관리하는 그 보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를,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분석가들과 소통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 인식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죠. 그때도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value, valuation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전략이 우리가 이런 행태가 지금 우리 3분기에 나온 우리 이익이 4분기와 내년의 전망이 밸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겁니까 하는 것들 우리가 밸류에이션 모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operating private business 마찬가지죠. 비상경식 사고 팔 때 지분 일부든 전체든 밸류에이션 해야 되고요. compensation 줄 때도, 이게 그 주식을 줬어요. 그 주식 옵션, 워런트, 스탁 옵션 같은 걸 줬어요. 그러면 얼마를 준 거죠, 회사는? 비용 처리해야죠. 받은 사람은 이걸 얼마에 받은 거죠? 소득 처분해야죠. 세금도 내야 되고. 밸류에이션 해야 될 거잖아요.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자, 넘어가 보면, 빨리 넘어갈게요. 8페이지 가볼게요, 서머리. 책으로는 4페이지. LS26에 이제 2번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면, 서머리로 말씀드릴게요. 서머리로 보시면 타이틀 제가 인더스트리얼 애널리시스 이렇게 써놨어요. 산업 분석. 아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프로세스에서 그 회사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제 환경에 대한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얘기 했죠? 그게 이제 여기 얘기예요. 그 서머리 보시면 8페이지 왼쪽에 이거 많이 보던 그림이죠? 파이어포스, 그 시장 안에서의 경쟁력도 라이벌리가 어떠합니까?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얼마나 높습니까? 엔트리 위력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대체제의 위협은 어떻습니까? 딴 데로 도망갈 때 있어요? 없어요? 바이어는 우리한테 얼마나 교섭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플라이어는 우리한테 얼마나 교섭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죠.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했죠? 산업의 매력도는 뭐였어요? 그 산업의 롱텀 프로피터빌리티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장기적인 수익성은 뭐가 있을 때 이루어져요? 프라이싱 파워라는 게 있을 때, 가격 결정력이 있을 때 이루어졌죠? 프라이싱 파워는 높은 ROIC로 우리가 이제 잡아낼 수 있었고요. 요걸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 여기서 더 깊은 얘기는 없어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보면 책으로 4페이지에 The Five Force Element of Industry Structure. 그래서 Five Force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요 정도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돼요. 1, 2, 3, 4, 5 제가 말씀드린 5개 팩터고요.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The attractiveness, 시장의 매력도라고 하는 것들은 of any industry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of these five competitive forces. 그러니까 포터의 five forces 이렇게 적어놨죠. 이 5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이 폴스들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산업의 매력도라는 게 결정되게 됩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 5가지를 가지고 경제환경 분석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레벨은 2가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코스트 리더십하고 디퍼런시에이션 2가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레벨 2에는 하나가 더 늘었어요. 포커스란 정력인데요. 그 서머리 보시면 이걸 위쪽에 가로 열의 헤더를 보세요. 로우 코스트 디퍼런시에이션이야.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 리더십 전략이냐,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전략이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왼쪽에 이제 종으로 보세요. 컬럼 쪽으로 보시면 브로드 마켓에 이걸 다 적용할 거냐 아니면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네로우 타겟 마켓을 따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좀 나뉘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코스트 리더십하고 디퍼런시에이션은 브로드 마켓, 시장 전체에 우리는 원가 가지고 대량으로 캐파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낮은 원가로 승부를 보는 쪽, 그거 아니면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2가지죠.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네로 타겟, 그 중에서 일부 세그먼트에 대해서 코스트 포커스, 여기에 대해서만 코스트를 좀 가져가 볼까? 여기에 대해서만 좀 차별화를 가져가 볼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책으로 보면 방금 읽었던 거기에 바로 밑에 줄 볼게요. There are three general strategies. 3가지 정도 전략이 있는데요. 그 아래 1번 cost leadership 아는 거죠. 원가로 승부하자. 2번 product differentiation 이거 차별화로 승부하자라는 건데 아래 3번 보세요. focus employing one of the previous strategies within a particular segment of the industry. 그러니까 어떤 세그먼트에만 좀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스트 리더십으로 가져가면 요새 이제 근거리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갈 때 LCC 많이 타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는 거잖아요. 저비용 항공사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춰서 서비스는 좀 별로고 비행기도 살짝 오래된 것도 같고 그렇지만 물도 어떨 땐 안 주기도 하고 이렇지만 어쨌든 가격이 싼. 그렇죠?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LC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FSC,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하는 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타면 그래도 왠지 좀 깨끗해 보이고 비행기도 비슷한 규모 비행기지만 약간 새 거 같고 서비스도 잘해주고 빵긋빵긋 웃어주고 음료수도 늘 주고 사탕도 주고 이런 풀 서비스 캐리어가 있죠. 그러면 이 2개로 나뉘어서 끝까지 갈 거냐? 그러면 조금 특정 지역에만 예를 들어 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싼 값으로 로우 코스트 캐리어에 준하는 가격으로 요 지역은 좀 우리가 해줄게요. 아니면은
좀 어린 층을 잡고 싶어요. 대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뭐 대학생 단체로 어디 가거나 할 때는 좀 싸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그게 고객층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아니면 상품별로 좀 나눠서 다른 가격을 좀 책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포커스 전략이라고 해요. 거기만 쌀 수도 있고 거기만 비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뭐 이랜드라는 브랜드, 의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중저가로 쭉 깔려 있지만 중국 가면 고급 브랜드라는 거죠. 거기에서만 조금 다른 모델을 쓰고 다른 전략을 써서 거기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커스라고 합니다. 포커스도 코스트에 대한 게 있고 차별화에 대한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클 포터의 그 5포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그리고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구나. 코스트 리더십, 디퍼런시에이션, 포커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서머리 9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이제 뜬금없는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Quality of Earnings Exampl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earning의 퀄리티, 이익의 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늘 이슈죠. 얼마만큼 재무제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려면 뭐 회사나 기업에 대한 이해들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시험에 뭐 연관이 크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책의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의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그 첫 번째 줄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글씨체가 하나, 둘, 셋, 넷, 5개 패러그래프이 주르륵 있어요. 요 5개 패러그래프를 제가 조금만 분류를 바꿔서 재분류를 해서 이 서머리에 다시 옮긴 거거든요. 서머리 9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책에는 약간 좀 혼란스럽게 돼 있어서 책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제일 왼쪽 열만 볼게요. 케이스는 레비뉴를 과다 인식하거나 조기 인식. 그러니까 어닝의 퀄리티를 위협받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레비뉴를 과다 조기 인식하는 거예요. 매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을 뻥튀기 시켜요. 가공의 매출을 막 만들어. 뭐 이래서 매출을 과다 인식하거나 아니면 조기 인식해요. 조기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출을 해야 되는데 매출이 나는 선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품이 만들어진 공장에서 차를 타고 항구로 가서 항구에서 거기 잠깐 대기하다가 배에 실리면 그러면 이제 매출 인식이에요. 그런데 올해 매출이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트럭이 떠났는데 12월 31일이 됐어요. 아직 오늘 안에 못 실어. 그렇더라도 요거까지 매출 이렇게 잡는 게 있죠. 조기 인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매출을 좀 땡겨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어닝 퀄리티가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두 번째는 expense, EXP라고 쓰는 expense 비용이에요. 비용을 과소 인식하거나 지연 인식하는 거 똑같죠. 레비뉴 과다 인식하는 거 같고 비용이 있는데요. 아닌 척해요. 비용 아닌 척. 대표적으로 우리가 레벨 1 때도 레벨 2까지 아마 이어질 텐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익스펜스를 캐피탈라이즈 하는 데 대한 부분들 계속 나오죠. 운영 리스를 금융 리스화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처음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단계에 떨어야 되는데 이걸 단계에 떨지 않고 어떻게? 계속 개발비 뭐 이렇게 갖다 놓은 거, 무형자산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자, 올해도 뭐 그런 거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바이오 주식들, 바이오 기업들 가지고 사실 바이오는 연구개발 R&D가 다잖아요. 거기서 제품 하나 만들어서 1상, 2상, 3상 FDA 승인 딱 떨어지면 대박 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 투자하는 기간이고 뭐 기간도 길게 수십 년 걸리잖아요. 최소 10년, 20년 걸리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원가가 투입되죠. 그 원가를 다 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 비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자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되냐, 뭐 이걸 호도시켰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가 정답일지 사실 뭐 그때그때 다 다른 거라 뭐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용이 발생됐음에도 그거를 과소인식하거나 지연인식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영업하고 영업의 항목을 변경해요. 보면 영업 항목, 영업의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이 있고요. 여기서 매출 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죠. 근데 영업이익에서 흔히 얘기하는 넌 오퍼레이팅 항목이 있잖아요. 비영업 관련된 개인 로스, 뭐 비영업이익, 비영업 손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텍스에 어쩔 수 없이 텍스 익스펜스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넷인컴이 있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넷인컴에.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나의 가치 증가분이 넷인컴이죠. 각종 비용들 다 빼고 남은 거 결국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당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중요한데요. 어쩌면 넷인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업이익이죠. 왜? 이 영업이익
이야말로 본질적인 이익이자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영업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영업 관련된 비용들을 빼서 나오는 영업이익은 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비영업 항목은 그렇진 않죠. 그래도 뭐 비영업 항목의 대표가 뭐예요? 이자 비용, 이자 이익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재무 구조가 단기에 변하진 않습니다만 뭐 점차적으로 회사의 뭐 타겟 캐피탈 스트럭처에 따라서 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거는 많이 발행할 수도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금리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내가 가진 대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고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외환 관련된 거죠. 외환 관련된 거. 환손익은 영원히 우리가 뭐 환율이 1,000원에서 뭐 5,000원 갈 일도 없고요. 갑자기 뭐 1,100원 하든지 갑자기 200원 갈 일도 없잖아요. 단기간에는 1,100원도 됐다가 IMF 때 한번 2,000원도 갔다가 뭐 좋을 때 800원도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뭐 그 레인지에서 크게 보면 고잉 컨선, 기업이 영속한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다 녹아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질적인 건 얘다라고 하는 거죠. 영업 쪽에 이익에 굉장히 집중해요. 그 얘기는 회사는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영업이익을 늘리고 싶은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영업이익을 늘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영업 관련된 그 이익 항목은 최대한 지키고 약간 비영업이익 같은데 영업이익을 올리고 비용은 영업비용 같은데 비영업비용으로 빼버리고 그래서 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업, 영업 외 항목의 변경 이렇게 써놨는데 그 오른쪽 박스 보면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레비뉴는 그러니까 이익 쪽은 넌 오퍼레이팅을 오퍼레이팅으로 갖다가 넣으려고 할 거고 밑에 익스펜스는 오퍼레이팅을 넌 오퍼레이팅으로 빼내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어닝 퀄리티 쪽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오프 BS 항목은 그런 거예요. 오프비에스, 그러니까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의 항목들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부에 나오지 않지만, 뭐 개별로는 그런데 해외에 유령자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출을 갑자기 크게 넣는다든지. 그러면 나는 뭐 매출이 발생했으니까 매출원가 뺀 만큼 이익이 뭐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뭔가 가공의 거래들을 좀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여기 금융 리스에 운용 리스 처리한다든지. 금융 리스 처리하면 자산 부채에 다 와서 붙죠. 리스 자산 리스 부채가. 그래서 운용 리스 처리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리스료만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산 부채들을 북에서 빠져서 오프 BS로 빼진 부분이 없는지 또 뭐 가공의 보증이라든지 기타 우발채 뭐 이런 것들은 없는지 보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책에 이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레벨 1 때 이제 많이 봤던 게 감가상각 방법,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꾸거나 남은 잔여 내용 연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꾸면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줄죠.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이니까 당해 연도는 이익이 더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펜션 어카운트 혹시 FRA 배우셨어요? 레벨 2에? 아직? 배웠어요? 거기 레벨 2 FRA의 펜션 어카운팅 재밌죠? 즐겁잖아요. 보다 보면 하여튼 그런 것들 보면 뭐가 나와요? 미래에 있는 이 펜션 채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놓은 부분 나오죠. 그 할인율. 그렇죠? 그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죠. 누가 계리사들이 액추어리들이 그 할인율 내잖아요. 근데 할인율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저 먼 미래의 큰 부채가 지금 할인되는 할인율을 조금만 올려도 떨어지죠. 부채가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도 이익 조절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계 추정 변경을 조심해라 뭐 이런 건데요. 책으로 와서 보면 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제목만 보죠. Accelerating or premature recognition of income, revenue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이익을 조기 인식하거나 과다 인식하는 것.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Reclassifying gains and non-operating income. 그러니까 이 비영업이익이거나 일회성 이익 같은 것들을 영업이익으로 갖다 밀어 넣어버리는 거.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Expense recognition and losses. 이거는 역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기준으로 영업비용을 비영업으로 빼버리거나 비용을 과소인식하거나 지연인식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뭐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Amortization, Depreciation and Discount Rate 이렇게 적어놨죠. Amortization, Depreciation은 뭐예요?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얘기. 아까 저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한 게 이거예요.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거나 또 Discount Rate, 펜션 채무에 대한 펜션 부채의 할인율을 변경하는 부분이거나 뭐 이런 것들. 조심해서 봐라.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마지막으로 Off Balance Issues, Off BS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들, 기타 항목들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라.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어닝의 퀄리티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꼭 뭐 밸류에이션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뒷단의 얘기는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시간은 여기서 끊고요.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